아침에 시장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월 21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날씨도 영하 12도로 매우 춥고 어제 저희가 휴장 때 이렇게 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그린란드, 베네수엘라, 이란 되게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도 증시가 왜 이렇게 버틸까? 이렇게 잘 버틸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자마자 유럽의 관세부가 트럼프가 그린란드 안 주면 끝까지 하겠다. 이러한 또 소식들 그리고 더불어서 또 일본의 엔케리 청산 이야기까지 더불어서 전해지면서 어제 우리나라도 넥스트 트레이드 애프터마켓의 움직임에서 굉장한 시장에 또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났고요. 밤사이 미증시도 결국에는 낙폭을 줄이지 못한 채 3대 지수, 4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고 나스닥과 S&P 500은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반도체 빅테크 가릴 것 없이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특히나 이제 빅테크 종목들이 많이 하락했죠. 엔비디아 4%, 애플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 있는 또 반도체 기업들 인텔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은 초록불을 켰고 인텔 특히나 3%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지금 다보스 포럼에서 다 같이 만나고 있을 텐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선을 넘는 행동과 발언들을 참 많이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트럼프 지금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이제 오늘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늘이고 미국은 이제 오늘 밤인데 이걸 또 타코처럼 걷어들이게 될지 이러한 불안이 조금 아무래도 조금 더 이어지게 될지 여부를 우리가 판단하기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밤사이 있었던 시장 이야기들 월가 뉴스레터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과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하나증권 이경수 퀀트 수석연구위원 모시고 밤새 있었던 일들 더하기 또 작년에 또 현대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이 하락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락한 게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몇 달 만에 그렇죠. S&P 500 최저 하락률. 수익률 하루? 네, 그런 얘기 쭉 나오던데. 네. 올 것이 온 거죠. 사실. 이거 계속 저희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보셨던 분들은 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트럼프가 이거 하고 있다, 저거 하고 있다. 요즘 그 SNS 다 캡처해서 좀 보여드렸으니까 어느 정도는 좀 준비를 하고 계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의 하락은 일단 담담합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얼마나 지속되느냐, 어느 정도로 크게 오느냐, 이게 앞으로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또 간밤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와 그 안에서 또 기회를 찾아야 되니까 그 안에서 살아남았던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를 오늘 정리해 볼 생각이고요. 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높고 불확실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왜 안 빠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어제 정리한 바에 따르면 결국에는 시장은 굉장히 냉정하고 펀더멘털을 해치는 요소가 있어야만 시장이 반응한다 였잖아요. 네. 근데 어제 이미 좀 예보가 됐던 거죠. 결국에는 이것 때문이에요. 금리 때문입니다. 이 금리를 많이 올랐어요. 네, 금리를 올리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까 다 얘기해 주셨던 부분인데 그 일본 이슈 그리고 이 유럽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이 채권밖에 없지 않을까 네. 라고 정리해 드렸던 게 오늘 조금 발현이 됐어요. 채권 좀 팔고 그랬죠. 실제로 그런 뉴스가 좀 나오면서 이 금리를 올린 두 가지 원인이 시장을 결국에는 압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론은 이거죠.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작년에 관세 이슈 때처럼 타코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시작한 거 물러날 수도 없는데 유럽을 상대로 끝까지 이 전쟁을 끌고 나갈 것이냐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관세 전쟁인 거거든요. 끌고 나갈 것이냐라는 명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스타트가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끝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금리는 계속 꿈틀꿈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유럽이랑 미국이 이렇게 크게 붙은 이상 누구도 쉽게 물러설 수는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일단은 조금 그 상황들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직 다보스 포럼 끝난 것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끝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배경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중간 선거의 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의도적인 변동성 유발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심리를 뭐 제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중간 선거가 11월이란 말이에요. 네. 지금부터 증시를 계속 높게 끌고 가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 사실 이게 항상 반복되던 트럼프 대통령의 패턴이에요. 네. 작년에 관세 때도 그랬고 사실 좀만 더 시계를 돌려서 거의 10여 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그 중국과의 미중 무역 분쟁 그때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굉장히 좀 큰 변동성을 일으키다가 그 마지막 재선 즈음에 이제 다시 이걸 좀 무마를 하면서 증시를 반등시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재선을 좀 꿈꿨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힘들게 했다가 내가 네. 이걸 해결했다 이런 느낌이군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가 일어났어요. 네. 뭐였냐면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근데 코로나 터졌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대처가 굉장히 안일했죠. 막 마스크 안 쓰고 다니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랬는데 그때는 정말 공포였잖아요.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재선에 성공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본인이 짜고 있는 시나리오는 거의 비슷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서 네. 결론은 저는 뭐 사람이 만든 변동성은 이게 펀더멘털을 해치는 요소는 사람이 풀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뭐 심각한 시장이 무너지는 그런 이 변동성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작이 됐다는 점에서 일단 지금 당장 우리가 액션을 취할 때도 또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을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같은 날은 뭐 그냥 시장이 뭐 장중 내내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설명드릴 게 없어요. 지수에 대해서는 그냥 오늘 나스닥이 2.4% 그리고 러셀도 무너지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와, 그 와중에 이제 인텔 빛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살아 있는 게 그렇죠. 이게 진짜 대단한 거죠. 특히나 그 지금의 그 이슈가 완벽하게 이제 관세 쪽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또 한국과 이제 대만을 지정을 하면서 관세 얘기를 또 꺼냈었기 때문에 그만큼 반도체가 중요하다는 뜻이고 뭐 우리한테 관세 때려서 메모리 반도체 없이 뭐 미국이 어떻게 하겠어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관세라는 그 단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좀 더 강했다. 인텔은 또 심지어 트럼프가 밀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밀어주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수 소비재 쪽에서 좀 흐름이 있었고요. 러셀 2000 맵도 보시면 그냥 딱 보입니다. 헬스케어. 헬스케어는 항상 방어주가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래서 헬스케어만 좀 좋았고요. 크레도 테크놀로지 그리고 블룸 에너지 같은 종목 결국 미국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뒷 배경에는 AI가 있기 때문에 그 AI에 대해서 필요한 종목들은 그래도 좀 살아남았다. 반도체, 크레도, 블룸 에너지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급등을 했고 그리고 달러가 하락을 했는데 저는 달러의 급락은 뭐 이러면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아닌 거 아니야? 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금에 대한 반대급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훨씬 더 강한 안전자산인 금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 달러는 반대로 이렇게 무너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라서 달러가 하락했다고 안전하다 이렇게 보실 수는 없고요. 은 가격은 추가로 6%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좀 더 안전자산 쪽으로 계속 이렇게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가의 경우에는 뭐 큰 움직임은 없죠. 왜냐하면 유럽이랑 뭔가 싸움을 한다고 해서 유가가 크게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천연가스는 계속 변수가 됩니다. 어제도 이제 너무 추워서 북극 쪽이 너무 추워서 뭐 그런 이제 항로 같은 것들에 문제가 생겨서 천연가스가 급등을 했는데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이 관세 전쟁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제 뇌피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유럽이라는 대륙이 러시아와 굉장히 오랜 기간 척을 지고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미국과 붙게 된다면 사실 유럽이라는 대륙은 저는 힘이 많이 약해졌다고 보거든요. 뭐 경제적으로나 군사력적으로나. 근데 그런 상황에서 또 러시아에게 뭐 도움을 청할 수도 있으려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은 뭐 러시아의 선택에 달렸겠지만 러시아가 큰 레버리지를 갖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천연가스 가격이 최근에 다시 강력하게 이틀 연속 두 자릿수 폭등을 하고 있다는 것도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요것도 금에 대한 반대급부라고 보시면 돼요. 금이 급등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떨어졌다. 이렇게 일단 상황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격들 쭉 확인을 해봤고요. 네. 이 변동성의 이제 원인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트럼프 지금 뭐 SNS 통해서 뭘 많이 되게 올렸어요. 네, 맞아요. 오늘은 그냥 이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돼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네네. 예, 뭐 경제적으로 계산할 것도 없어요. 예, 그냥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보시면 되고 여기 딱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린란드에 깃발 꽂은 사진, 성조기 꽂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네. 뭐 그림이겠죠? 뭐 AI가 만들어 줬든지. 그리고 옆에 사진은 더 충격적입니다. 유럽의 정상들이 앞에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앞에 두고 지금 미국에만 성조기가 있는 게 아니죠. 캐나다 그리고 그린란드까지 같이 성조기를 꽂아놓고 여기 이제 베네수엘라에까지 성조기를 꽂아놓은 그런 사진을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확실히 영토를 넓히는 것에 대해 진심이다. 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이와 동시에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일들이 많았는데 나토가 동의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마크 리테 나토 사무총장과 나눴던 메시지를 그냥 캡처해서 본인 SNS에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네. 사실 우리 친구들끼리 카톡한 것도 민감한 얘기는 캡처해서 나르지 않는데 그쵸. 이 사람은 나토 사무총장이랑 그린란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일을 캡처를 해서 올리면서 이거 봐라. 이 사람도 동의한 거다. 여기 보시면은, 이 그린란드에 대한, 뭐, 당신의 생각이, 나는 좋게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해석을 했나 봐요. 물론, 나토 사무총장은 그게 아니라고, 하겠죠. 예, 그렇지만, 이거 증거다. 이러면서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나토가 동의한 일이니까 나는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제 좀 영국이 좀 애매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국도 이제, 엄청나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 우리의 훌륭한 나토 동맹국인데 그 미군 기지가 있는 디에고 가르시아 섬을 갑자기 모리셔스에게 넘겨주려 하고 있다. 근데 이게 갑자기 나타난 일이 아니거든요. 원래 작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이랑 친할 때는 동의를 했었대요. 근데 어제 기억하실까요? 그 영국이 애매해져서 일단 그린란드는 반대. 그렇지만 미국을 설득해보겠다. 이렇게 나온 걸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기분이 나빴던 거죠. 그러면서 영국, 너네 정신 차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와, 이게 거의 압권이었죠. 마크롱 대통령과 나눴던 메시지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개인적인 메시지를 공개한다라는 거는 선을 넘은 거죠. 사실 이건 개인과 개인도 아니잖아요. 대통령과 대통령 예, 간에. 대통령과 대통령이잖아요. 이거는 조금 폭주를 하는 게 맞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참 제가 평화위원회 이런 거는 뭐 시장에 큰 영향이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약간 좀 약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평화위원회가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 평화위원회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에게 참석하라, 들어와라 라고 했는데 10억 달러 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저거. 안 근데 들어간다고 했죠. 안 들어간다고 했더니 이제 그 프랑스의 와인과 샴페인에 대해서 200% 주류 관세를 위협을 한 겁니다. 200%라는 숫자 익숙하죠? 작년에 우리가 많이 봤던 숫자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화가 많이 날 때 혹은 정말 많이 시장에 메시지를 주고 싶을 때 던지는 그런 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세 자릿수 관세. 그만큼 본인이 진심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고요. 자, 이렇게 하면서 내 생각에 유럽은 크게 반발하지 않을 것 같아. 반발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속뜻은 뭐냐면 유럽이 뭘 할 수 있겠어? 미국이랑 상대해서 유럽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죠. 저도 사실 그 힘의 논리에 따르면 미국이랑 유럽이 붙었을 때 미국이 좀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써서는 안 되죠. 물론 이런 식으로 써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어쨌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다면 미국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유럽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일단 관세를 준비하는 겁니다. 관세를 준비하는 건데 이게 뭐 강력하게 반대 관세가 나오지도 않았고요. 강했던 거는 이겁니다. 덴마크 연기금에서 미국 국채를 매각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것 또한 사실은 조금은 성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유럽이라는 대륙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거의 유일하게 이제 미국의 국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의 채권 시장을 들고 흔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 근데 생각보다 덴마크에서 너무 빨리 활용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런 계산은 어느 정도 있었을 거거든요. 이렇게 그린란드를 공세를 퍼부었을 때 유럽이라는 곳에서 국채를 팔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나리오가 있었을 거고, 그리고 작년 관세 전쟁에서 있었던 것처럼 채권 금리의 불가피한 상승은 시나리오에 분명히 포함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너무 빠르게 덴마크가 써버리면서 유럽이 갖고 있는 무기 중에 하나가 조금 약해진 그런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어쨌든 채권 금리는 올라갔고 이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급락세를 보이니까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멘트를 했습니다. 유럽의 국채 매각은 허위 주장이다. 그리고 그 정도의 보복 수단을 영국이나 유럽연합이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베센트의 자신감일 수도 있지만 작년에 혹시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금리 때문에 또 타코를 해야 하나에 대한 긴장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덴마크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국채를 계속 팔겠다고 하는 나라들이 과연 계속 나올지 안 나올지가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갖고 있는 유럽에 대한 힘, 억지력을 발휘하는지, 그게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에 따른 결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4월 2일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약간 최후 통첩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작년 4월 2일이 바로 그 리버레이션 데이, 그러니까 관세 그 판때기 들고 나와서 이 뭐 어느 나라 몇 퍼센트 하면서 시장을 폭락시켰던 일이었잖아요. 그때 분명히 말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관세에 대항하면 더 큰 타격을 받을 뿐이지 대항하지 말라 라는 얘기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굉장히 강압적인 트럼프와 베센트의 어떤 지금 입장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걸 미루어 봤을 때 이 유럽과의 어떤 전쟁이 누구 하나가 부러지지 않으면, 누구 하나가 숙이지 않으면 쉽게 끝나지는 않는다. 보통 트럼프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면 베센트는 가만히 있다가 좀 말리거나 조금 나중에 나오거나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지금 첫날부터 공세를 강력하게 퍼붓는다는 걸 봤을 때 이거는 그린란드에 대한 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 트럼프가 보여주는 행동들이 뭐 무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강한 미국이 돌아왔다는 것을 다시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쐐기를 박았고요. 이거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백악관에서 예전에 냈던 그 자료인데 이게 그 욕설이라서 제가 XXX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까불면 죽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걸 백악관 SNS에 올렸다는 건 뭐 미국 정부의 어떤 지금 힘의 논리가 어느 정도까지 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 이와 동시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2주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주년 연설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또 본인의 어떤 의중을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난 베네수엘라가 너무 좋아. 어쩌면 마차도를 베네수엘라 문제에 어떻게든 끌어들일 수 있을지도 몰라. 이게 바로 파포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에게 숙이고 들어오고 이렇게 뭔가 평화상 메달 같은 걸 바치면 그러면 나는 좋게 받아들인다. 근데 나는 노벨 평화상을 못 받았지? 그렇기 때문에 노르웨이에 대한 존경심을 많이 잃었다. 노르웨이랑 덴마크는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린란드가 덴마크령이라서 덴마크가 채권을 판 거고요. 노르웨이에 대해서 존경심을 잃은 거는 평화상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화상을 주지 않은 노르웨이는 싫고 그 메달을 나에게 바친 베네수엘라는 좋다. 이거를 굉장히 1차원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평화위원회, 유엔을 대체할 수도 있다. 이거 추측만 했었던 이야기인데 이걸 실제로 입 밖으로 꺼냈고요. 본인 스스로 이제 국제기구를 새로 만들고 싶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린란드를 획득하기 위해 그럼 어디까지 갈 거냐? 진짜 살 거냐 아니면 군대를 투입할 거냐? 그건
곧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답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시작인 거죠. 트럼프가 밤사이에 행했던 일들은 사실 뭐 어젯밤에 전부 다 갑자기 쏟아낸 건 아니고 그동안에 계속 무언가를 이야기를 시장에 전달을 했는데 그게 뭐 그다지 크게 뭐 시장에 하락의 빌미는 작용을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측에서 다들 뭐 강력하게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어제는 이제 덴마크 연기금 쪽에서 국채 뭐 전량 매각하겠다는데 물론 그 규모 절대 규모로 보면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전체 그 미국채가 하루 거래되는 양에 대비해서도 그렇게 크진 않은데 어쨌든 관련한 액션을 취했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유럽도 가만히 안 있겠는데 이거 이러다가 미국 셀아메리카로 다 뭔가 유동성이 빠지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우려를 하게 만들었고 이제 이뿐만 아니라 일본 쪽에 있어서도 장기금리의 상승세 그러니까 이게 엔캐리에 대한 청산에 대한 또 우려가 또 그렇죠. 불거졌죠. 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덴마크의 채권 매도,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일본 금리에 대한 걱정과 고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본의 장기 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30년, 40년, 뭐 1개월, 3개월이 급등하는 건 아닌데 30년, 40년 금리가 뭐 7, 8%씩 폭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 이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조금 어려운 개념이기는 한데 여기서 쉽게 말하면 새로 들어온 다카이치 총리는 계속 돈을 풀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일본의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리고 싶어 합니다. 금리를 올리는데 돈을 풀겠다라는 건 일본에 대한 신뢰도가 약화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장기 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카이치라는 사람이 심지어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일본의 기준금리가 또 발표가 되거든요. 그때는 아마 추가 인상은 없을 거라고 다들 전문가들이 예상을 해요. 왜냐하면 연속적인 인상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근데 대신에 요게 있습니다. 지금 자민당에 그 의석수가 겨우겨우 지금 연정을 구성해서 절반을 띄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로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그 지지율이 70%를 넘어간대요, 일본에서.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지금 아예 그 의회를 해산시키고 그리고 다시 조기 총선 승부수를 띄웠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민당이 지금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을 등에 업고 훨씬 더 강력한 의석수를 점유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본인의 계산이 맞다면. 그렇게 되면 다카이치 총리는 좀 더 이제 강력한 그런 그 돈풀기 정책을 하고 싶어 할 거고. 근데 BOJ는 계속 금리를 올리고 싶어 하는데 비싼 금리로 돈을 많이 푼다라는 건 일본의 채권 금리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이제 두 번째 테일 리스크가 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또 금리를 밀어 올릴 수 있을 만한 내용 중에 이 중앙은행과 관련된 내용 중에 이제 관세 판결이 일단 미뤄졌습니다. 오늘도 안 나왔고요.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2월까지 미뤄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대법원에 대해서 자꾸 관세 판결을 안 내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압박을 또 강화합니다. 만약에 진짜로 대법원이 정책을 뒤집으면 나 관세 환급해 주려고 했는데 이거 안 해줄 거야 라고까지 이제 대법원한테까지 굉장히 강수를 지금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때다 싶은 거죠. 쟤네 좀 고민하는 것 같은데 대법원 그러면 내가 좀 더 한번 해볼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리사쿡 판결에 대해서 뭐 이번 주 안에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파월 의장이 가서 변론에 참석을 한대요. 거기서 이제 리사쿡 그런 사람 아닙니다라고 이제 변호를 하겠죠. 또 파월 의장이 또 변호사 출신이니까 또 굉장히 뭐 힘이 돼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걸 보고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파월 그러면 안 되는데 거기 나가면 안 되는데 라고 또 경계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또 이건 또 다시 한번 그 정부와 연준의 어떤 독립성 이슈 이런 것들을 저해할 수 있는 이야기라서 일본의 중앙은행 그리고 미국 연준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 계속 이렇게 리스크로 좀 남아있다가 이런 것까지 같이 얹어서 금리를 급등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네. 이 분위기에서 차기 연준 의장이 발표가 돼요? 그렇죠. 저걸 이제 베센트 장관이 네. 또 얘기했으니까 신뢰도가 좀 높네요. 그래서 어지럽습니다. 누가 될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복잡한 일들이 있고 채권 금리를 변동성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 금리 때문이라고 만약에 가정하는 게 맞다면 금리를 움직일 수 있는 재료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뭐 계속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재료들이 지금 한꺼번에 이렇게 몰아닥치는 상황에서 우리가 막 액션을 취하는 거는 저는 아직까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IMF가 유럽에게 정신 차려라라고 강력한 경고를 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지금 다보스 포럼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제 그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거기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IMF 총재도 거기 가 있는 건데 지금 유럽과 미국의 대전을 보면서 유럽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럽이 그동안 너무 안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랑 경제적으로 붙으나 뭐 군사력으로 붙으나 안 뭐 된다. 자원적으로 붙으나 할 수 있는 게 없다. 솔직히 없다 크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실 트럼프라는 사람이 하루 이틀 들어온 것도 아니잖아요.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유럽이라는 곳은 생각보다 준비가 많이 되지 않았다. 지금 중국이랑 싸우고 뭐 러시아랑 문제 일으키고 곳곳에서 이렇게 관세 트러블도 일으키고 하고 있었는데 유럽이라는 곳은 너무 안일하게만 대처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파국까지 맞이하는 거고 결국에는 이게 사실 만약에 트럼프가 물러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린란드 접수할 것 같잖아요. 네. 어떤 방식으로든. 그렇기 때문에 좀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거를 제가 왜 가져왔냐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투자자분들도 조금 이런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사실 트럼프 뭐 마음적으로 싫을 수도 있어요. 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먹었고 이렇게 질서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몇 차례 보여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느 정도 대응도 충분히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시장의 뉴 노멀이다라고 은행 CEO들은 한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침착해라. 뭐 이것 때문에 너무 요동치지 말라라고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결국에는 우리가 그러면 만약에 이 상황을 어디다 놓고 어떻게 베팅을 해야 되느냐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네. 미국에 보시는 것처럼 3분기의 생산성이 5%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건 노동에 들어가는 비용은 줄었는데 생산력은 확대가 됐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뭐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애틀랜타 연은의 GDP 성장률 전망치가 4, 5%가 나오는 것도 어찌 보면 이상한 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혁신이 계속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미국에서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뭐 자원 모으고 어떻게 모아서 돈 모아서 끌어모아서 본인들의 AI 패권을 지배하려고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의 투자가 향할 방향은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연준은 어제부터 뭐 미국 시간으로 어제죠. 화요일부터 3주 동안 553억 달러를 투입할 것으로 예상은 돼 있기 때문에 분명히 돈은 계속 유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이 가는 방향성, 어디로 향할 것인지를 우리는 냉철하게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네.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과민 반응하지 마세요. 트럼프 대통령은 다 생각이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시장 분위기 안 좋으니까 조금 편 들어주네요. 그것도 맞겠죠. 근데 사실 우리 관세 때 한번 겪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그 선에서는 서로 이렇게 물러나지 않을까, 네.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만 그 시간이 언제가 될지는 지금 당장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간 선거의 해 특징입니다. 이게 계속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밀었다가 당긴다. 밀었다가 올렸다가 밀었다가 올렸다가 하다가 쭉 밀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여러분들이 변동성을 대응할 준비를 항상 하셔야 되고요.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뭐 베센트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 사람이 만드는 변동성은 뭐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돌아보면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일본의 이슈도 아까 뭐 좀 찝찝하게 끝났는데 이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중앙은행에서는 요거를 어떻게든 좀 정리하려고 캄다운 시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어젯밤에 또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좀 잘 지켜보고 있으니까 우리도 일단은 스테이캄 보고 이 뉴노멀에 적응할 준비를 계속 해야겠죠.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의 그 일본 그리고 미국 관련한 불확실성 그리고 그런 우려감 때문에 이제 어제 우리나라의 넥스트 트레이드 거래에서도 그리고 미국 밤사이 시장 움직임에서도 굉장히 불안한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새벽에 잠 깨셔서 정말 더 빨리 들어오신 것 같은데, 자, 특징주로는 이제 어제 금이 워낙에 많이 올랐다 보니까 금 맞아요. 관련된 종목들도 꽤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일단 시작이 됐고 우리가 거기에 적응해서 뭐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보시면 일단 뭐 금 가격과 은 가격 앞서 급등했다는 거 보여드렸으니까 보시는 것처럼 뉴몬트, 금광 관련주, 헤클라 마이닝 역시나 뭐 최근에 랠리. 뭐 지금 차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 지금의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당연한 상승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반대로 비트코인 가격 앞서 급락한 거 보여드렸지만 스트래티지의 주가도 아쉽지만 6% 급락이 불가피했습니다. 예, 이거는 뭐 달러도 빠지고 비트코인도 빠지고 네. 금과 은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흐름이 이걸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MP 머티리얼즈 이거는 사실 장중에 오르고 있었는데 뭐 끝까지 계속 시장이 밀어버리니까 결국에는 0.4% 혹은 요거보다 조금 더 빠졌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USA 레어얼스라고 히토류 관련주는 또 급등을 했습니다. 결국에 그린란드를 획득하게 되면 미국의 히토류 지배력은 또 강화될 수 있다. 되게 놀랐던 게 어제 이제 기사들 쭉 보다가 그 사람 누구죠? 빅쇼트 하는 사람? 마이크 버리. 네, 마이클 버리조차도 그 미국이 그린란드를 가져가야 하는 이유를 본인이 정리해서 올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 이제 미사일 이런 것들, 골든돔 이런 것들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다라고 하면서 아니 당연히 이유는 네. 뭐 알죠. 근데 네. 그렇게 맘대로 가져가고 말고 하는 그런 상황이 21세기에 펼쳐지는 게 근데 그거는 이제 네. 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뉴노멀이에요, 그게. 그 적응을 해야 됩니다. 예. 뭐 화도 나고 어이도 없고 뭐 짜증나죠. 저도 짜증나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제가 막 주식시장 분석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거기에 뭐 약간 지지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네.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쪽으로 이제 머리는 차갑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히토류 관련주들의 상승에 이렇게 일어났다 인 거고요. 그리고 광물 관련주들, 뭐 광물을 계속 확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앨범알 그리고 알코아 뭐 이런 종목들의 강세는 이어졌다. 이런 시장 속에서도 몰랐네요. 예, 이렇게 살아남은 종목들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네. 주류 관련주 LVMH 어제도 빠졌는데 예, 추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관세부가 내용. 200%를 때려박는다고 네. 했으니까. 근데 반대로 이제 미국의 주류 관련주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는 오, 이렇게 이제 급등하는 좋네요. 예, 그런 현상도 나타났고요. 메모리는 다릅니다. 예,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1%. 뭐 이거 하락 전환했나요? 하락 전환까지는 안 했죠. 0.6%. 약보합 정도 예.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샌디스크. 강보합이네요. 예, 샌디스크도 이제 주가. 신고가 경신하는. 더 올랐어요. 결국에는 트럼프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가면 뭐 AI 주도권이다, 패권이다라는 점에서 메모리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계속 시장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고요. 반도체 관세 영향 때문인지 TSMC 좀 빠졌거든요. 근데 인텔과 글로벌 파운드리는 또 급등을 했습니다. 반도체는 그만큼 중요하고 미국에서 생산하고 싶어한다라는 걸 시장이 아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다 AI 하려는 거잖아라는 측면에서 블룸에너지, 크레도 테크놀로지, 데이터 센터 관련 기업들은 또 상승을 했고요. 광섬유 관련주 루멘텀, 코이어런트 같은 종목들 역시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을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오라클과 코어웨이브는 AI 관련주인데 왜 빠졌어?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금리가 급등을 하면 결국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안 지어지니까 거기서 효율성을 만들어주는 종목들은 올랐지만 그래도 데이터 센터를 빨리 짓지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 네. 라는 측면에서 이런 종목들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적 발표한 종목들 3M, 연간 가이던스, 하양, 그리고 넷플릭스가 아마 지금 실적을 발표했을 텐데 넷플릭스 한번 네. 애프터마켓 흐름 볼까요? 뭐 한 번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빠지네요. 4.79% 그렇군요. 하락세를 네.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사실 저희가 넷플릭스 소식 전해드리면서 네. 트럼프도 뭐 넷플릭스에 채권 채권 샀다 샀다. 뭐 이런 네. 얘기를 전달드렸는데 뭐 실적주들도 지금은 사실 제대로 평가가 안 돼요. 시장이 이렇게 무너졌기 때문에 3M과 디아로턴 이렇게 같이 무너졌고요. 내일은 존슨앤존슨이 실적을 발표하는데 뭐 네. 지금 다들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서 지금 상황이 좀 이렇게 됐습니다. 실적이 사실 제일 같은 중요해야 되는 캠퍼스를 방문해도 어닝 누군가는 시즌이잖아요. 그저 근데 지금 건물만 보고 실적률이 누군가는 그곳을 미칠 거쳐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광폭 행보를 보이는데 맞아요. 그게 정말 약간 광기가 어린 그런 태도로서 시장을 많이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여러분 3% 하트 시간이 돌아왔는데 네. 시장이 안 좋아서 사실 저희가 뭘 먹고 보여드리고 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이걸 안 하면은 저희와 이제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우리 고객사분들이 매출이 발생 안 돼서 이분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근데 사실 맛있거든요. 이거 북경오리 저희가 자주 보여드렸던 거 아시죠? 일단 우리 명성님은 이제 워낙에 먹고는 단백질 살아야죠. 좋아하니까 네. 우리가 주식 투자 이렇게 하면서 그럼요. 물론 그래요. 우리 워런 버핏 원께서는 수익이 잘 안 났을 때는 이제 치즈버거 드시고 그렇지 않은 날에는 뭐 이게 조금 더 좋은 버거 드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래서 싸게 가지고 옵니다. 저희가 2+1으로 이거 벌써 7번째예요. 제가 항상 북경오리 진행할 때마다 이거 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 하면서 말씀드리는데 요거 오늘도 3만 원대 준비했습니다. 두툼한 북경오리가 통째로 들어가 있어요. 슬라이스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먹고 입니다. 예, 먹고 살아야지. 감사합니다. 저도 조금 이따가 살짝만 예, 맛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소스가 들어가 있기는 한데 소스 없어도 되게 맛있어요. 우리 이번에 우리 담당자님께서 아주 두툼하게 썰어주셨네요. 얼마나 두꺼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 진짜 죄송한 얘기지만 맛있어. 이거는 진짜 먹을 때마다 맛있어요. 전 진짜 할 때마다 시켜요. 고매공방의 북경오리는 진짜 맛있어요. 이건 진짜 뭔가 그 북경오리 맛집들 있잖아요. 뭐 그 정도의 클래스는 아니지만 근데 시중에서 사 먹을 수 있는 오리고기 중엔 저는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담백하고 사실 이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프라이팬에 그냥 구워 먹는 것보다는 에어프라이기에 기름 쭉 빼가지고 먹는 거 좋아해요. 물론 오리 기름이 좋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더 담백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경오리 비싸서 못 드시는데 요거는 3만 원대 가능하고요. 너무 커가지고 오래 씹어야 되네요. 네, 그만큼 담당자님한테 맛있어요. 그렇게 작게 썰어달라고 얘기를 해도 이 정도가 작은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죄송해요. 네, 그리고 요거 LG그램 11세대 최초로 저희가 69만 원대 가지고 왔는데 요거는 뭐냐면 요즘에 노트북이 너무 필요한데 신상 노트북 사려고 하면 이런 가격 보셨어요? 그 기본적으로 한 40~50%가 다 올랐어요. 이유는 여러분 더 잘 알고 계시죠? 시가격 반도체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올라가는데 근데 저희는 69만 원대에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 되게 가벼워요. 999g, 램 16GB, 윈도우 11 탑재되어 있고요. SSD 256 그리고 512GB, 요 256이나 512GB 중에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14인치 그렇게 많이 크지 않은 제품이라서 여러분들이 가방에 넣고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북경오리 더 먹고 싶은데 예, 저는 끝나고 나서 살짝 먹도록 하겠고 영선님은 다 드시고 가세요. 여러분 시장이 뭐 이렇게 출렁출렁해도 먹고 삽시다. 예, 맛있는 거 해서 싼 가격에 예,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 맛있는 거 북경오리 꼭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